한미숙 52세. 그녀는 30년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해온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오늘을 위해 백화점에서 며칠을 고민해서 산 네이비색 투피스 20만 원짜리 옷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했고 화장도 유튜브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도 맞은편에 앉은 여자 앞에서는 무색해졌습니다. 송혜진 57세. 하지만 최소 15년은 어려 보였어요.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정기적으로 다닌 결과였죠. 그녀가 입은 샤넬 트위드 재킷은 800만 원짜리였습니다.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는 3천만 원,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들은 각각 수천만 원씩. 테이블 옆에 놓인 에르메스 버킨백은 무려 1억 원이 넘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남편 강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62세, 대양그룹 회장. 건설, 유통, 금융업까지 손대는 재계 50위권 기업의 총수였죠. 회색 맞춤 정장은 이탈리아 장인이 직접 만든 것으로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파텍 필립 시계는 8천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강민우 35세, 서울대 경영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양그룹 전략기획실 이사로 연봉만 2억 원이 넘었죠. 키 183cm의 훤칠한 외모에 명품으로 치장한 그는 누가 봐도 상류층 엘리트였습니다. 한미숙의 옆에는 딸 윤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26세,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현재 외국계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쁘장한 외모에 똑똑하고 성실한 그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베이지색 원피스는 석 달 월급 200만 원을 모아서 산 것이었어요. 70만 원짜리 옷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사치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우 오빠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머, 사돈 되실 분. 송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민우 잘 부탁드립니다. 한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송혜진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선이 한미숙의 손에서 멈췄어요. 한미숙의 손. 52년의 인생, 그중 30년을 주방에서 보낸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관절, 깊게 패인 주름들, 튀긴 기름에 대어 생긴 화상 자국들, 칼에 베인 흉터들, 거칠게 갈라진 손톱, 뜨거운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떡을 볶고 김밥을 수없이 말아온 손,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딸을 키워온 손. 그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사돈 되실 분. 손이 참 특이하시네요. 송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독이 서려 있었어요. 혹시 청소 일하세요?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하시나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송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우리 집 가정부 손이 딱 그래요. 20년 넘게 일했더니 손이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매끈한 손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교체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보기 흉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니까. 강태훈 회장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외모도 관리해야지.
특히 손은 자주 보이는 부분이니까. 한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이 손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대학까지 보냈어요. 이 손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끼를 챙겨줬습니다. 이 손은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모욕당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혜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어머니의 팔을 파고들었어요. 너무나 분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민우 오빠와의 결혼을 위해서. 지혜 씨네 아버님은 안 오셨나요? 송혜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철저히 조사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편모스라에서 잘하셨네요. 힘드셨겠어요. 송혜진의 말투는 동정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역시 결손가정이네. 아버지도 없는 집안. 우리 민우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혼자 사업하시면서 키우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분식집을 합니다. 한미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분식집. 송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떡볶이, 김밥 그런 거 파시는 거죠?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거기 장사 요즘 안 된다면서요? 30년째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30년이나.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근데 30년 동안 분식집만 하셨다는 건 다른 건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독침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참, 지혜 씨.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실 건가요? 송혜진이 지혜를 향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계속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참 다르시네요. 송혜진이 허를 찼습니다. 우리 때는 시집 가면 남편 내조하는 게 당연했는데,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너희 집은 가난하니까 며느리도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뜻이었죠.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민우가 변호하려 했지만 송혜진이 아들을 제압했습니다. 민우야, 넌 가만 있어. 지금은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민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요. 송혜진은 다시 한미숙을 향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 지혜 씨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요즘 결혼 전에 교육 많이 받잖아요. 음식은 할 줄 아시고요? 저희 엄마가 직접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분식집 음식이겠네요? 떡볶이, 김밥, 라면 이런 거요? 송혜진이 킥킥 웃었습니다. 우리 민우는 입이 엄청 까다로워요. 어릴 때부터 프렌치, 이탈리안, 일식, 파인 다이닝에 익숙하거든요. 가정식도 고급스러워야 하는데 분식집 음식으론 좀.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분식집 음식 같은 싸구려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저희 집에서는 며느리 교육을 따로 시켜요. 프렌치 요리, 와인 매너, 테이블 에티켓. 배울 게 많아요. 괜찮으시죠? 제가 배우겠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직장 그만두셔야 할 거예요. 네. 지혜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사 다니는 건 좀 체면이 안 서거든요.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사교 활동하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제일이 지혜 씨,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죠. 그게 싫으면 송혜진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분명했어요.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강태훈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 집안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지. 저희 지혜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립심이 강한 겁니다. 한미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돈 벌고 스스로 생활하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뭐가 나쁜가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도 참. 송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셨으니 우리 민우랑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민우는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예쁘고 집안일 잘하는 여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굳이 일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필요가 없다고요. 어머니, 민우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지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민우야, 사랑으로 결혼하는 줄 알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저 35살입니다. 그래도 우리 눈엔 아기야. 엄마 아빠가 다 내 인생 경험해 봤으니까 하는 말이야. 송혜진은 다시 지혜를 향했습니다. 지혜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우리 며느리감이 아니에요. 어머니, 민우가 벌떡 일어났지만 송혜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학벌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외모도 나쁘지 않고. 근데 집안이 안 되죠. 그녀는 한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딸을 우리 며느리로? 농담도 심하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만하세요.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요. 지혜야. 민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지혜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제 엄마를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지혜야, 미안해. 내가. 오빠도 똑같아요. 엄마가 저랬는데 왜 진작 말리지 않았어요? 결국 오빠도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지혜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룸을 나가려 했습니다. 한미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냅킨을 정갈하게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송혜진과 강태훈을 차례로 쳐다봤죠. 그 눈빛. 송혜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얼음보다 차갑고 북극의 겨울밤보다 어두운 눈빛.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옥불처럼 뜨겁고 용광로처럼 이글거리는 무언가.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한미숙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사돈. 아니, 이제 사돈도 아니시겠네요. 두 분 건강하세요. 그녀는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뒤를 따라 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송혜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여보, 잘 됐어요.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을 뻔했네. 그게 다행이지. 민우야, 너도 정신 차려야 해. 사랑이 뭐가 중요해.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강태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서운 잠에서 깨워선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평범한 분식집 주인.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30년간 쌓아온 무시무시한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네트워크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택시 안.
지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야, 네가 왜 미안해? 한미숙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민우 오빠를 좋아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런 수모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집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지혜야, 사랑에 무슨 잘못이 있어.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야. 한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 왜?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집안이, 우리 엄마가, 윤지혜. 한미숙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얼굴 봐. 지혜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어요.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엄마가 분식집 주인인 게 부끄러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혜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 자랑이야. 평생 고생하시면서 나 키워주셨잖아. 그럼 됐어. 그것만 알면 돼. 한미숙이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 응? 무슨 말이야? 그냥 엄마를 믿어. 알았지? 지혜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 같은 눈빛. 하지만 지혜는 그저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2층,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이곳이 모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엄마, 라면 끓여줄까?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넌 들어가서 쉬렴. 엄마, 어서 들어가. 지혜가 방으로 들어가자 한미숙은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끓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두꺼운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는 낡고 해졌지만 속은 빼곡했습니다. 30년간 미숙인의 분식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수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공무원, 경찰관, 기자, 의사, 변호사, 사업가. 한미숙은 매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았어요. 하루 18시간을 일했죠. 3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운 대학생들, 야근하는 직장인들, 가족과 떨어진 외국인 노동자들. 한미숙은 그들 모두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정성껏 만들어줬어요. 때로는 돈이 없는 학생에게 공짜로 줬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줬죠. 그 학생들 중 일부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찾아와 은혜를 갚았어요. 한미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술 한잔하며 하소연하는 손님들. 그녀는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조언하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미숙을 찾았어요. 그들은 한미숙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의 부조리, 상사의 횡포, 사회의 불평등. 한미숙은 그 모든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수첩에 정리했습니다. 30년의 기록, 수천 명의 사연. 그것이 한미숙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 무기를 꺼낼 시간이었어요. 한미숙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박준혁 중앙일보 탐사보도팀 부장. 그는 5년 전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 11시에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주문 가능할까요? 온몸이 눈으로 뒤덮인 3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그럼요. 뭐 드릴까요? 라면이랑 김밥 주세요. 아, 떡볶이도요. 많이 드시네요. 저녁 못 드셨어요? 네, 취재하느라. 그는 그날 대기업 비리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라면에는 계란도 2개 넣어주고 떡볶이에는 어묵을 더 얹어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박준혁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골이 되었어요. 중요한 취재를 앞두고는 항상 이곳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떡볶이가 제 행운의 음식이에요. 그는 한미숙에게 자신의 일을 종종 이야기했어요. 재벌의 비리, 정치인의 부패, 대기업의 횡령. 그가 쓴 기사는 여러 번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는 정의로운 기자였습니다. 한미숙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기자님, 저 미숙인의 분식 사장 한미숙입니다. 아, 사장님. 박준혁의 목소리가 단번에 또렷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제보할 게 있습니다. 한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대양그룹 강태훈 회장 관련해서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양그룹이요? 강태훈 회장? 박준혁의 목소리에 흥분이 실렸어요. 대양그룹은 재계 50위권 기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온갖 의혹이 있는 회사였죠. 하지만 워낙 법망을 잘 피해 다녀서 증거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까? 1시간 후에 가게로 오세요. 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한미숙은 전화를 끊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엄마, 어디가? 방문이 열리며 지혜가 나왔습니다.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겼어. 금방 올게. 이 시간에? 응. 넌 자고 있어. 한미숙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깊은 밤, 거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한미숙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미숙인의 분식. 30년간 지켜온 이 작은 가게. 오늘부터 이곳은 전쟁의 사령부가 될 것입니다. 30분 후 박준혁이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나온 티가 역력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은 아무렇게나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번쩍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들어오세요. 한미숙은 이미 라면 2그릇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습니다. 대양그룹 강태훈 회장이요? 그 사람 워낙 법망을 잘 피해서 꼬리 잡기가 어려운데 제 딸이 그 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과거형이군요. 며칠 전 상견례가 있었어요. 한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날의 일을 설명하는 동안 박준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동정은 필요 없어요. 한미숙이 라면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할 겁니다. 복수요? 네. 기자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미숙을 5년간 알아왔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친절한 분식집 주인.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한미숙은 달랐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여기 오는 단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미숙이 수첩을 펼쳤어요. 김재현 42세. 대양그룹 재무팀에서 12년 일했습니다. 6개월 전에 부당해고당했어요. 부당해고요?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알게 됐다가 입막음 당한 거죠. 박준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비자금 조성이요? 네. 그 사람이 여기 단골이에요. 3년 전부터 거의 매일 왔었죠. 항상 혼자 와서 소주 한 병에 떡볶이 하나 먹고 갔어요. 슬픈 사람이었겠네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하는 걸 알게 됐다고. 양심상 보고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잘렸다고. 증거는요? 몰래 자료를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USB에 담아서 집에 숨겨뒀대요. 박준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대박 특종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한미숙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국세청 조사사국 김철수 조사관. 여기 10년 단골이에요. 박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요? 네. 대양그룹 탈세 의혹을 3년째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못하고 있대요. 사장님, 박준혁이라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은 대체 어떻게? 저는 그냥 분식집 주인이에요. 한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30년간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기자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한미숙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경계하지 않거든요. 저 강태훈 회장처럼요. 박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50대 여성이 사실은. 사장님, 혹시 전에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기관이나. 없어요. 한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분식집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일도 할 겁니다. 무슨 일이요? 복수라는 일을요. 한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박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진심이구나.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구나. 기자님, 도와주시겠어요? 사장님, 박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강태훈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재계의 인맥이 엄청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자칫하면 사장님과 따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한미숙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내 딸이 울었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자기가 집안이 좋은 사람을 좋아한 게 잘못이라고. 그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박준혁은 한미숙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님과 따님의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보자 보호는 기자의 기본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험해지면 즉시 멈추겠습니다. 사장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괜찮아요. 위험해질 일은 없을 겁니다. 한미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혁은 김재현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 강남 아파트에 살던 김재현. 이제는 3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박준혁 기자입니다. 한미숙 사장님 소개로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초췌한 얼굴의 4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게 전부였어요.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재무팀 과장.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씨 사장님에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양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알고 계시다고요? 네.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김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USB 3개를 꺼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뭡니까? 대양그룹의 지난 10년간 회계 자료입니다. 진짜 회계장부와 가짜 회계장부, 페이퍼 컴퍼니 명단, 해외 차명 계좌 내역, 비자금 흐름도 전부 다 있어요. 박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요. 왜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만 계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김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훈 회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3년 전에 내부 고발했던 직원, 기억하세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요? 그게 진짜 사고였을까요? 김재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빨간 신호에 트럭이 갑자기 돌진했대요. 트럭 기사는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상한 게 그 기사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3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조 활동하던 직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전신마비 됐잖아요.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박준혁은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도 죽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험으로 갖고 있었죠. 만약 제게 뭔가 일어나면 이게 자동으로 언론에 공개되도록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저에게? 한미숙 사장님이 연락 오셨을 때 결심했어요. 김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미래도 없이 이렇게 좁은 방에 갇혀서 이게 삶인가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진 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악한 사람을 벌할 수 있다고. 김재현이 USB를 박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기사 써주세요. 강태훈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박준혁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기사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보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제 생명처럼 지킬 겁니다. 박준혁은 김재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을 나왔어요. 손에 쥔 USB 3개. 이 작은 것들이 재벌 기업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은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리고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는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방대했어요. 대양그룹은 지난 10년간 총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방법은 다양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용역 계약을 맺어 돈을 빼돌렸어요.
또한 국내에도 가짜 하청업체를 30개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에게 수백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 돈은 다시 대양그룹 임원들의 차명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강태훈 회장의 개인 비자금 300억 원, 정치인 로비 자금 200억 원, 검찰과 경찰 상납금 100억 원, 언론사 광고비 명목 뇌물 50억 원, 기타 150억 원. 박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탈세 규모도 어마어마했어요. 지난 10년간 총 400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가짜 비용을 만들어 이익을 축소했어요. 해외 법인을 이용해 이익을 빼돌렸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범죄였어요. 박준혁은 3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커피를 10잔도 넘게 마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마침내 기사가 완성됐어요. 제목 대양그룹 10년간 800억 비자금 조성, 탈세 400억 추가 의혹, 부재 페이퍼 컴퍼니 차명계좌 동원한 조직적 범죄, 정치권 로비 정황도 포착.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단, 차명계좌 내역, 자금 흐름도, 관련 인물 관계도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어요. 하지만 기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세청이 움직여야 했어요. 박준혁은 한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김철수 조사관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미숙의 일 처리는 신속했습니다. 30분 후 김철수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 기자님이시죠? 한미숙 사장님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네, 조사관님. 대양그룹 관련해서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양그룹 탈세를 3년째 추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박준혁과 김철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준혁이 USB를 건넸어요. 이 안에 대양그룹의 10년간 회계 자료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김철수가 USB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는 그의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특별 세무조사를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김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조사관님, 제 기사가 나가는 날에 맞춰서 조사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아침 6시. 좋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대양그룹 본사에 특별조사팀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한 사람은 한미숙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라면을 삶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생각했죠. 다음 수는 뭐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까? 딸 지혜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잠을 너무 안 자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지혜야. 엄마는 강해. 그래도 건강이 걱정돼요. 곧 끝날 거야.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회사 가렴. 지혜가 출근하고 나면 한미숙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다음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제 D-데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한미숙은 언제나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전 6시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대한그룹 10년간 800억 비자금 조성, 검찰 수사 착수 임박. 기사는 일면 톱이었어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페이퍼 컴퍼니 명단, 차명 계좌 내역, 자금 흐름도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대한그룹 관련이었어요. 대한그룹 비리, 강태훈 회장 비자금, 대한그룹 탈세, 페이퍼 컴퍼니, 정치권 로비, 한국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중심에는 한 분식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떡볶이를 끓이며 미소 짓고 있는 그녀.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무기였어요.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강태훈은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오전 7시에 회사에 도착했어요. 비서가 커피와 함께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립니다. 그래, 수고했어. 강태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신문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게 뭐야?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고급 도자기 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중앙일보 일면 톱기사, 대한그룹 10년간 800억 비자금 조성. 기사는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단까지 전부 나와 있었어요.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강태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당장 법무팀 불러. 회장님, 국세청에서 오전 10시에 특별 세무조사 나온답니다. 뭐? 그리고 검찰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답니다. 강태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감히.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내부 고발자다. 분명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 누구지? 김재현? 아니야, 그놈은 6개월 전에 이미 정리했잖아. 그럼 누구? 재무팀에 또 누가 있지?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국세청 특별조사팀 20명이 대한그룹 본사에 들이닥쳤어요. 대한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이건 부당한 조사입니다. 영장 여기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완벽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무팀, 경영기획실, 회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를 압수하고 금고를 열었어요. 오후 2시 검찰 수사관 30명도 도착했습니다. 강태훈 회장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우리 회사는. 회장님, 여기 계좌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K맨 제도에 있는 이 계좌는 누구 겁니까? 그건. 강태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계좌는 자신의 비자금 계좌였으니까요. 같은 시각, 송혜진은 청담동의 고급 헤어샵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평소처럼 해드릴까요? 응, 부탁해.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명품 자랑, 해외여행 사진들. 바로 그때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혜진아, 뉴스 봤어? 대박. 무슨 뉴스? 포털 사이트 좀 봐봐.
송혜진이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대양그룹 강태훈 관련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서둘러 헤어샵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사모님, 비자금 조성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회장님과 이혼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산 환수 대상이라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송혜진은 그 빛 속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비켜요. 비키라고요. 그녀는 기자들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대양그룹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대양그룹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치권 로비 의혹. 송혜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강태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당장 해결해. 해결이 안 돼. 증거가 너무 많아. 뭐? 누군가 내부 자료를 전부 빼돌렸어. 10년치 회계 자료가 전부 언론에 넘어갔다고. 송혜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변호사들도 지금 방법이 없다고 해.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송혜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청담동 아파트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양그룹의 몰락은 빨랐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 날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이미지가 있어서 대양그룹과 거래한다는 게 알려지면 저희도 타격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은행들도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한답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이. 4개 은행 전부 같은 요구입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 가치가 60% 폭락했어요. 5조 원이던 시가총액이 2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월급은 나오긴 하는 거야? 이력서 넣어야겠다. 빨리 나가야 해. 구조조정 들어간대. 30% 감축이래. 희망퇴직 신청자가 쏟아졌어요. 우수 인력부터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그는 전략기획실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강민우 이사,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는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때 그런 말을 한 건. 민우 오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에 듣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지혜야, 제발. 나는 정말 너를.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편해서 만난 거잖아요. 진짜 사랑했으면 그날 상견례에서 제대로 말렸어야죠. 오빠도 똑같아요. 입으론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우리를 무시했어요. 분식집 딸이랑 분식집 주인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요. 저는 앞으로 전진할 거예요. 오빠도 그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우는 핸드폰을 든 채 길거리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대양그룹 아들 아니야? 맞네. 뉴스에서 봤어. 비자금 조성했다며? 재벌들은 다 똑같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빨리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송혜진은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청담동 사교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관리자 송혜진 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그녀가 나간 게 아니었어요. 강제로 쫓겨난 겁니다. 친구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근데 당분간 우리 모임 나오지 마. 다른 언니들이 불편해한대. 우리도 이미지가 있잖아. 범죄자, 가족이랑 어울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 이해해줘. 송혜진은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명품 매장에도 갈 수 없었어요.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대양그룹 회장 부인 아니야? 맞네. 기사에 나왔던.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더니 그 돈이 다 비자금이었네. 송혜진은 매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차가 따라왔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사모님, 한 말씀만. 회장님 면회는 다녀오셨습니까? 그녀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2주 후 강태훈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피의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음. 그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비자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정치인 로비 사실인가요? 강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TV로 생중계되었어요. 한때 재계 50위권 기업의 총수, 이제는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송혜진은 TV 앞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TV 속 남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송혜진은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정부는 한 달 전에 그만뒀습니다. 급여를 줄 수 없었거든요. 배달 음식을 시킬 돈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됐고 계좌는 동결됐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뒤졌어요. 현금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송혜진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8시 거리를 헤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배달 음식이나 외식만 했던 그녀. 이렇게 직접 음식을 사러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한 간판을 봤습니다. 미숙인의 분식. 낡고 허름한 간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송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기가 그날 상견례에서 모욕했던 그 여자의 가게. 하지만 배는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2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이런 분식집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땡그랑. 문 열리는 소리에 한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송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미숙은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서 오세요. 한미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앉으세요. 송혜진은 비틀거리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의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드릴까요? 한미숙이 물었습니다. 송혜진은 메뉴판을 봤어요. 떡볶이 5,000원, 김밥 3,000원, 라면 4,000원. 예전에 그녀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가격.
하지만 지금은 이것마저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떡볶이 하나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한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송혜진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바닥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는 더 초라했습니다. 한미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송혜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어요. 한 입 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흑, 흑, 떡볶이는 맛있었습니다. 너무나 맛있었어요.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깔봤던, 천하게 여겼던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미숙은 그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롱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게 송혜진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만약 한미숙이 비웃거나 조롱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니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혜진은 떡볶이를 다 먹었어요.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송혜진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쓰던 에르메스 지갑은 이미 팔았어요. 이제 시장에서 3만 원짜리 지갑을 쓰고 있었죠. 10,000원짜리 지폐 2장. 그게 그녀가 가진 돈의 전부였습니다.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한미숙은 거스름 돈 5,000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송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죠.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녀는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게 안. 한미숙은 카운터에 놓인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딸을 지켰다는 만족감, 그것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태훈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훈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섰어요. 6개월간의 구치소 생활로 그는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태훈은 대양그룹 회장으로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외국환 거래법 위반 불법 자금 유출, 죄목만 20개가 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8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0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00억 원을 정치권에 불법 제공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인단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800억 원은 회사 자금이지 개인 자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명확했어요. 김재현이 제공한 USB 자료, 10년간의 회계장부, 페이퍼 컴퍼니, 명단, 차명 계좌 내역. 모든 것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어요. 매번 방청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일면에 재판 내용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강태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업을 경영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고 정치권의 뇌물을 공유한 행위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훈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합니다. 어머, 방청석에서 송혜진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강태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추징금 800억 원을 부과합니다. 추징금까지 합하면 1,800억 원. 사실상 재산 전부를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재판장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어요. 또 그 소리와 함께 강태훈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강태훈은 비틀거리며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송혜진이 울고 있었어요. 아들 민우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민우야.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훈은 끌려나갔어요. 죄수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찬 채,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후회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강태훈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차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12년을 보내야 할 곳으로. 송혜진도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어요. 사모님, 남편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하실 계획은요?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갔고 재산은 몰수됐고 친구들은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한그룹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어요. 2,00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강태훈의 재산도 전부 환수되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경매, 강남 빌딩 경매, 제주도 별장 경매, 해외 부동산 압류, 명품 컬렉션 압류, 자동차 압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송혜진은 청담동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 반지하방,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명품 가방과 옷은 전부 팔았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것도 금방 바닥났어요. 그녀는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57세, 경력 전무, 범죄자의 아내. 그녀를 고용할 곳은 없었어요.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시식 판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맛보고 가세요.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옛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혜진 씨? 청담동 사교 모임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송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해요? 설마 일하는 거 아니죠? 송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변했어요. 경멸과 우월감이 섞인 시선. 예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참 힘들겠네요. 그래도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친구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사라졌어요. 송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강민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200군데 넣었지만 전부 떨어졌어요. 범죄자의 아들. 그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대기업 이사 경력. 그런 화려한 이력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결국 그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860원. 야, 신입. 담배 진열 좀 해봐. 네. 20대 알바 선배에게 반말을 듣는 35세.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대학 동기였습니다. 민우야, 너 여기서 뭐해?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알바하는 거야? 너 대한그룹 이사 아니었어? 그만뒀어. 아, 그 사건 때문에? 아이고, 안 됐다. 그래도 힘내. 화이팅! 동기는 맥주 한 캔을 사들고 나갔어요. 민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밤 11시, 퇴근 후, 민우는 또다시 윤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100번도 넘게 걸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민우는 지혜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렸어요. 오후 7시 지혜가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세련됐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지혜야. 민우가 다가갔습니다. 지혜가 놀라 돌아봤어요. 오빠.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정말 힘들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오빠. 지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 이제 새 남자친구 있어요. 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엄마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지혜야.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린 끝났어요. 그날 상견례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지혜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혜야, 제발. 하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가 택시를 탔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송혜진은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숙인의 분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녀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식당이었어요. 싸고 맛있고 그리고 한미숙이 있는 곳. 왜 자꾸 그곳에 가는지 송혜진도 잘 몰랐습니다. 속죄? 용서? 자기 처벌? 아니면 그저 그녀를 만나고 싶어서? 어느 겨울날 저녁, 송혜진은 또다시 미숙인의 분식문을 열었습니다. 땡그랑. 어서 오세요. 한미숙은 이제 그녀를 알아봤어요. 단골이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사장님, 김밥 하나 포장이요. 네. 한미숙은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송혜진은 카운터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능숙한 손놀림.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마는 손. 그 거칠고 투박한 손. 예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손. 사장님. 송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미숙이 물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송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사장님 손을 보고 그런 말을 한 게, 지혜 씨를 무시한 게, 한미숙은 김밥을 다 말고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송혜진이 카운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미숙은 포장된 김밥을 건네며 말했어요. 전 손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송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끝났어요. 한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손님이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송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한 거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게. 한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송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그냥 분식집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한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거든요. 손님처럼요. 30년간 이 가게를 하면서 수천 명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한미숙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당해고당한 직원은 복수를 원했어요. 국세청 조사관은 증거를 원했죠. 기자는 특종을 원했고요. 전 그들을 연결해 줬을 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줬죠. 송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너진 진짜 이유를, 한미숙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사장님, 당신은, 전 그냥 어머니예요. 한미숙이 카운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을 지키고 싶었던. 손님이 제 손을 무시했을 때, 제 딸을 무시했을 때, 전 결심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잔인하다고요? 한미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딸이 제 품에 안겨올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 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세요? 손님은 한 번의 상견례로 끝났지만 제 딸은 몇 줄을 울었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게 잔인한 거 아니에요? 송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밥값은 3,000원입니다. 한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송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송혜진은 그 눈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2년이 흘렀습니다. 윤지혜는 승진했어요. 외국계 회사 마케팅 이사. 28세의 나이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녀와 어머니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죠. 엄마, 다음 달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 그래, 우리 딸 정말 잘 됐네. 한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야. 그 사람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시고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미숙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지켜줘서. 한미숙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라면을 삶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존중과 경애가 섞인 시선. 소문은 은밀히 퍼졌거든요. 미숙인의 분식 사장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저분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재벌 하나를 무너뜨린 분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30년의 세월과 딸에 대한 사랑이 담긴 그 손을 어느 봄날 저녁 송혜진이 또 가게에 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속죄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자기 처벌일까요? 둘 다였습니다. 한미숙은 여전히 똑같이 대했어요. 용서하지도 조롱하지도 않고 그저 손님으로 대할 뿐이었죠. 그것이 송혜진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강태우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12년형 중 2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죠. 강민우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했어요. 그는 가끔 윤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말렸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한미숙은 작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지혜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살아계실 때 우리 딸 제대로 못 지켜드려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젠 제가 지킬 수 있어요.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우리 딸 함부로 못해요. 제가 지킬 거예요. 평생.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라면을 삶아야 했으니까요. 평범한 분식집 주인으로. 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어머니로. 한미숙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한미숙은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거친 손으로 만든 떡볶이. 그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딸. 그것이 한미숙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복수,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진정한 의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한미숙은 재벌도 권력자도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분식집 주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30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이 재벌 하나를 무너뜨린 힘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당신이라면 한미숙처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상견례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결혼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계신 분들,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